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변호사님, 저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을 텐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 발언 자체는 이제 김영기 특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이 한 발언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있었던 2차 형사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기 대대장은 이제 재판에 출석해서 의원을 이제 끌어내라. 그리고 그러한 끌어내라는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라는 일관된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장께 이제 기회를 얻어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워낙에 좀 명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23년 군 생활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을 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똑같이 이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청문회장에서 이 발언을 해가지고 일약 스타 검사로 도약한 발언이기도 한데, 그럼 박상희 교수님, 이 발언을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이 발언을 한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양가적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이기는 하죠, 사실. 예. 그러면서도 이거는 들으라고, 본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괘씸한 마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김영기 대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만큼 확실한 얘기는 없는 거죠. 본인의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 같고, 또 국민들이 들을 때도 이만큼 강력한 전달력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이 이야기를 정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기 대대장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궁금한데, 들어보면 이등병으로 군대를 가가지고 대대장이니까 중령까지 올라간 인물이에요. 네, 비육사 출신입니다. 비육사 출신으로 이제 중령까지 진급한 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는데요. 예. 김영기 대대장 이력을 살펴보면은 2003년에 이제 20살에 이등병으로 군 입대를 하고요. 그리고 2004년에 부사관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례적으로 이제 2006년에 다시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제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 대대장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진짜 사나이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평가는 이고은 변호사님,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 김영기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을 두고 또 옹호하는 댓글들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댓글을 보면요, 이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참 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이런 댓글도 올라왔고요. 부당한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부하들까지 지켰다. 저런 군인이 참 군인이다라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김영기 대대장의 결과적으로 자신을 마지막에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야만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나의 부하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끝까지 상관으로서 자신의 부하를 지키고자 노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칭찬하는 그런 또 시청자들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발언이요,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가 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내가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나와 직접 통화하고 내가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한테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김영기 대대장이나 조성현 단장 같은 사람들은 나는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로서는 만약에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데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항명죄 아니냐라는 점을 꼬집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만 유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역을 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나를 질책하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은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예. 당시에 뭐 김영기 대대장도 그렇고 현장에 투입됐던 지휘관들이 느꼈을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할까요? 군대는 정확하게 상명하복에
조직인데 지시가 내려왔을 때 따르지 않았다.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좀 컸을 것 같기도 해요. 그 길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사실은 큰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기 대대장도 내가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박정훈 대령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이제 3년 구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나도 이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성품이 좀 용기 있는 성품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나는 사람에게 국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도 그렇지만 이때 이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임무를 끝까지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런 처벌을 받을 것도 그 순간에는 각오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기 대대장은 물론 2월에 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어떤 임무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사실 저는 12시 반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재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곤 변호사님, 저렇게 증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불리하죠. 그리고 검찰 측에는 유리해졌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검찰 측 신청 증인입니다. 아직까지도 피고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7만 페이지에 대한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을 대다수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기일을 속행시킬 수 없으니까 예. 검찰 측이 공소사실 입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증인 38명부터 현재 신청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렀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된 이런 증언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조 단장, 김영기 대대장 지난해 있었던 증언과 오늘 지난 2차 공판 때 있었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세부 내용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처럼 나와 직접 지시를 나눈 것은 사령관이지 이들이 아니다라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수방사령관이든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냐 이 증언의 중요도가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들의 전체적인 증언까지 함께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안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첫날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첫 공판 때는 무려 93분을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사실 재판부로부터 두 차례 좀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제 있었던 공판에서는 이제 재판 막바지 한 약 8분 정도 발언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눈을 감고 있다거나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과 조용히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마지막에 이뤄서야 사실 뭐 계엄령은 그 자체로 뭐 중립적인 수단이었다. 뭐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공판에서는 93분이나 발언을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 이제 뭐 재구속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뭐 증인에 대한 어떤 압박, 회유로 보여서 재구속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고은 변호사님, 앞으로도 공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망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좀 말을 줄이는 쪽으로 유지를 할까요?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제에 나온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한다 한들 그 증언이 변경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증인이죠. 예,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 과정에 참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펼쳐질 공판 과정에서 예를 들어 홍장원 차장이랄지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랄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했을 경우에 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역시나 직접 신문에 가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난 기일처럼 윤 전 대통령이 신문한다 한들 그 증언의 변경을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문을 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